예. 현재 음, 김프가 마이너스 이제 1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매수 해도 되고요. 단타 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단타 잘 하셨을 거고. 예. 근데 이제 뭐 아직 다시 뭐 약간 공포스러운 구간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세선을 아직 못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전략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죠. 분할 매수 아니면은 그 손절을 자꾸 한 번에 사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대신 손절선을 지켜야 되고요. 예. 음. 아, A다가 김프 플러스요? A다가 김프가 플러스면은 A다를 사가지고 원화마켓에 파는 방법도 있죠. 예. A다 얼마인지 이제 비교를 해보면 510원이고 515원. 예. 예. 5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예, 예. A다 플러스네, 진짜. A다로 재정거래 할 수 있죠, 그러면. 510원, 515원. 515, 근데 이제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튼 지금 이 김프가 줄어드는 구간을 확인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돼요. 어, 지금 사는 게 무섭다. 그러면 추세 돌파 후에 김프가 생겼을 때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 김프가 생긴 전에 가격으로 사서 넘어가는 거니까 약간 확인 매수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가능하고. 음. 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마 기회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심리가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를 이겨내려면 손절을 USDT로 하고
네. 하여튼 지금 뭐 상황이 아주 나쁘진 않고요. 김프는 다시 2%대로 이제, 그러니까 김프가 이제 심리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분봉에서 음봉이 나와도 이제 마이너스가 뜨니까 사실 이제 김프가 0 근처에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그 김프가 마이너스로 구간에서 다시 넘어갈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너무 그 차이가 심하지 않을 때는 굳이 그렇게 왔다 갔다는 못 하고요. 차라리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했던 짓이 반등같이 보이다가 하락을 많이 하니까 조심조심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너무 안 되니까 막 분할 매수를 뭐 몇 개월 동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제일 이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좀 안정적인 방법이 그 USDT 마켓이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손절을 이득 보고 하게 되는 거죠. USDT 넘어간다는 게 하락 구간에서. 근데 그게 그 저점에서 하면은 효용이 없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역푸가 좀 벌어졌을 때 뭐 7% 10% 넘어 벌어졌을 때 아직 저점 다 안 왔을 때 그때 이제 넘어가면은 USDT 마켓 안에서 이제 단타를 치거나 그냥 저점을 아예 정확히 잡거나 뭐 그런 수가 있는데, 또 USDT 마켓 안에서 저점을 바로 잡는 것도 또 어떤 정에 따라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약간 수렴, 그다음에 약간 상승, 그다음에 추세선은 돌파를 하냐 마냐 입장이 왔는데 아직도 이제 비트코인 추세선 돌파는 안 했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김프가 안 돌아서겠죠. 이게 문제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 추세선에 갖다 대놓는 증상 있죠. 그다음에 추세선 갖다 대놓고 그 다음날 하락시키는 거. 이게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했던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 구간 안에서 단타를 쳤다면 여기서 김프 회복된 걸 보고 양봉이 나온 거를 그 다음 하락주에선 돌파했을 때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때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김프가 이미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양봉을 확인하고 USDT에서 사서 넘어가면은 그 이전 가격, 이전 하나 원화 가격으로 그 들어가는 효과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걸 이용하면 되고요. 아직은 오름상이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어요. 예. 그럼 이제 지금 9,500 정도, 이게 이제 하락주에선 제일 끝에 건데 이걸 돌파를 해야지 상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요거를 돌파하지 않으면은 계속 하락해요. 예, 영원 녹을토록 이제 영원히 하락하는 건데 그게 지금 문제고요. 그러면 저점을 잡았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추세를 타는 것도 아니고 뭐 저점 단타 정도 되는 건데 중간중간 단타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유 있게 매매하려면 사실은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폭을 그대로 먹겠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진 게 좋아요. 그거가 됐으면은 여태까지 이 비트코인 중간중간 이거를 겪지 않았겠죠. 저점에서 팔고 그점에서 팔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어쩌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때도 이때는 좋았죠. 근데 계속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돌파와 김프를 확인하면서 이전 가격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USDT 마켓이 열렸을 때 옮겼다가 거기서 이제 뭐 저점 잡고 단타 치고 하는 거는 개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돌파를 확인해서 비싸게 해주는데
그 비싸게 주고 들어가는 거를 약간 더 싸게 들어가는 진입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UST 마켓을 이용하면. 근데 이게 어제 치트방에 보니까 이걸 못 먹어서 아까워하시는데, 저점하고 고점을 못 먹는 증상은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계속 있던 현상이에요. 이거 못 먹어요 어차피. 그럼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뭐. 예. 이때도 저 이거 못 먹고 저식 문제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그냥 날아가는데. 그럼 그 문제는, 예, 그 어떤 UST 마켓과 김프와 역프를 이용해서 확인 매수를 하는데 더 싸게 확인 매수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죠. 초보자들이 쓰기도 좋고 중수도 쓰기도 좋고. 비싸게 사는 게 어쩔 수는 없어요. 추세 돌파 때문에. 그럼 추세 돌파 전에 당연히 단타밖에 안 되고, 예. 근데 추세 돌파에 사더라도 우리는 워너마켓에서 놀 거니까 워너마켓에서 돌파하고 김프인 걸 보고 그 이전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효과를 노려야 되죠, 뭐. 네, 그래갖고 이게 그냥 뭐 워너마켓에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어떤 그런 기분은 이해해요. 근데 그거는 이 저점과 고점의 폭을 못 먹었을 때 아까워서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미 그 사람이 먹을 줄 알았다면은 UST 마켓을 들어올 필요가 없고요. 원화 마켓에서 저점 고점을 계속 먹으면 땡인 거예요. 하락하든 말든. 근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UST 마켓에서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전략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막상 올라오니까 열받는 거지. 그래갖고 근데 그거는 트레이딩과 X, Y 축을 염두에서 한 게 아니에요. 시간하고 자기가 매매를 어떻게 해왔던 그 과거의 시간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폭을 못 먹어서 이렇게 아까워하게 되면 트레이더로는 성공을 못 해요. 그 폭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세 한번 타려고 하는 건데, 추세가 아니면 다 소용없는 짓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하폭은 어떤 시장이건 어떤 시기건 매번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기 전에 뭐 이게 아깝다, 뭐 괜히 했다, 뭐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트레이딩을 먼저 뒤돌아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뭐 이상한 전략도 아니고 거래소를 옮긴 다음에 거기서 USD 번 다음에 넘어온다는 전략인데 그 이해를 못한 거지. 그리고 이 전략 자체는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왔다 갔다 수십 번 먹을 수 있는 트레이더는 원래 필요 없는 전략이에요. 그거는 그런 100% 승률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시장에 있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있고 없건. 프리미엄이 뭐 90%건 마이너스 90%건 상관이 없고 그 폭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 채팅 보니까 뭐 어떤 분이 이상한 얘기 하던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매매를 전부 하락 구간에서 다 먹을 수 있었다면 USD 안 넘어오면 되지. 왜 A를 못하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먹는 게 아니라 드라이빙 하는 거죠. 돈 들여서. 물론 이제 트레이딩하고 이 각도와 시간하고 이 UC 마켓에서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못하면은 모든 구간이 다 아까워요. 손절을 하던 반등을 하건 저점을 잡건 못 잡건 다 아깝게 되는 거잖아요. 아직 그래갖고 시간과 추세에 대한 개념을 아직 모르고 있다. 저점을 자기가 100% 잡았는지에 대한 과거 트레이딩에 대한 기억도 없다는 거죠. 그냥 단지 그 폭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넘어온 다음에 단타 칠 수 있으면 단타 치라고. 근데 그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응? 근데 대부분 실패한 트레이더들은 자기가 뭐 USD 마켓 넘어와서도 분명히 단타 치거나 저점 잡을 수 있거나 뭐 저점 잡을 때 단타 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충분히 많이 줬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지금 수렴된 상태였고 여기서 들어가도 문제 없어요. 못 먹더라도 못 먹고 들어가면 들어간 거지 진입인데. 근데 이게 아까운 거야. 자기가 손도 안 대놓고.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매매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라고. 그리고 김프가 꼈다고 또 추세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단지 추세 돌파를 하기 전에 이전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리고 매매는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좋은 거지. 시장에 있는 폭 없는 폭 저점과 고점 다 먹겠다고 들어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트맥스나 할 때 그렇게 한 거지. 아니 그러면은 그게 아까우면 비트맥스 보내서 레버리 써서 저점 고점 먹으면 되는데 무슨 손절을 했는데 이게 아깝다는 등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면 안 되지. 시장은 다양해요. USD 마켓이 있고 비트엑스가 있고 비트맥스가 있고. 그럼 저는 비트맥스를 보내라고 하는 게 맞았던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비트맥스를 보내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아, 그래서 너무 아직 이 트레이딩이나 시스템 트레이딩 수치 해석에 대해서 아직 너무 심리 안정적인 추세 타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 분이 너무 많아요.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그런 얘기가 채팅방에 나올 줄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게다가 USD 마켓에서 자기 심리가 안정되고 할 수 있는 분 단타를 쳐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리고 USD 마켓 왔을 때 저점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거나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단타 치신 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문제 없는 줄 알았지 저는. 그렇게까지 뭐 신경 써주는 방도 없겠거니와 그냥 다 존버하라고 하겠죠. 근데 존버하는 동안 다쳤잖아요. 현금 비중이 없으면서 다쳤고 마음이 다치고 매매 안 되니까 또 지나온 거는 아까워 보이고 그런 거 아니야. 남 탓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 채팅에서 누가 그런 말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려는 거 미국 지수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 지수가 하락을 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운명이었죠. 미국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빅스 지수, 공포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공포 지수는 28%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자, 여기서 자, 2008년도에 이렇게 올랐어요. 59까지 올랐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 공포지수가 상승 구간에서는 하락하면서 원형 바닥을 만들어요. 중간중간에 삐쭉삐쭉해요 원래. 예, 요게 지금부터 중요한데, 자 이때도 그렇고 원형 바닥 만들고 올라요. 원형 바닥 만들고 오르고, 그리고 과거에 코인도 원형 바닥 만들고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짧은 원형 바닥 만들고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럼 언제부터 올랐냐? 어, 1월 9일, 1월 9일 저점이고 1월 10일부터 올랐어요. 원 위크로 원 먼스로 볼게요. 예, 대략 1월 10일 정도부터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지수를 보면은 S&P 500을 볼게요. 그러니까는 빅스 지수라는 거는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수가 상승할 때는 하락을 해요. 예, 지수가 상승할 때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잘 하락을 하는데 이게 그 안 좋은 현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미 많이 오른 월봉으로 한참 몇 년 동안 오른 그런 애들이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다가 갑자기 급등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 더 갈 것처럼 이미 각도가 지금도 좋은데 더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보통은 상승하면서 빅스지수 내려온다고 하는데 지수도 S&P도 오르고 S&P 빅스 지수 공포지수 오를 때가 있어요. 1월 10일 무렵이죠. 계속 올랐어요. 쉬고 또 오르고 또 올라. 예. 중간중간 이렇게 막 원래 기복이 있어요, 빅스는. 근데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이 빅스 지수가 오랜만에 그 몇 년의 벽을 깨고 똑같이 상승한다. 지수가 상승하면 원래 내려야 되잖아요, 빅스 지수는. 근데 그거 안 한다. 그리고 그 현상이 고점에서 그 지수의 미국 지수는 지금 고점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그 고점에서 한 번 더 오르는데 빅스 지수가 또 오른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을 했는데 오를 때도 빅스 지수가 오르고 하락할 때도 빅스가 오르면은 그거는 대세 하락이에요, 원래가. 이거 이해 가세요? 네? 이런 거 알려준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가신 분은 채팅창에 1을 쳐주세요. 이해가 되신 분은 채팅창에 1을 쳐줘요. 코인방에서 뭐 지수나 이런 파생에 대한 어떤 변곡점에 대한 기술까지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예, 그 주식이나 뭐 파생 올해 뭐 교육했던 분들 이런 거 해주신 분 없거든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글로벌 헤지펀드에 쓰는 기술이에요. 예. 예, 여튼 이게 아까 이 빅스 지수를 넓게 봤을 때 얘는 바닥 급등, 바닥 급등, 바닥 급등이에요. 근데 지금 바닥 만들고 급등을 하는데 아직 안 했는데 여기서 체크해 볼 거는 S&P 지수가 그 월봉을 보시면은 벌써 2009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까지 벽타기 신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빅스 지수가 바닥 탈피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아니에요. 이런 2008년 전 이렇게 완만하게 내리깔고 있어야 돼요. 빅스가 완만하게 내리깔다가 어떤 현상이 있어야 고점이냐 하면은 빅스 지수가 내려가다가 이미 많이 오른 놈을 더 올리려고 하는데 빅스 지수는 미국 지수가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지수도 오르고 빅스 지수도 오른다. 그래서 거기까지 좋아. 근데 그 짓을 계속 하다가 이제
빅스 지수가 잠깐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락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빅스 지수는 계속 오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상승할 때도 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얘 혼자 상승, 빅스 지수 혼자 상승하면 위험한 거다라는 거예요. 대세 하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원래 성격에서 이때만이 달라져요. 빅스 지수가 지수 고점에서. 예. 그러니까 넓게 보면 약간 이런 증상이 중간중간 가끔 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 어떤 이 대세상에 진행되는 과정에는 그건 상관없고 이미 많이 월봉, 주봉 이거 봐요. 월봉의 그 이평이 등 간격으로 벌어져 있고요. 주봉의 그 이평선이 등 간격으로 벌어져 있어요. 일봉은 이미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것도 등 간격이에요. 이 5일선은 원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월봉, 주봉 등 간격이고 이 끝에서 그 맨날 내려오던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도 올라가고 하락하는데 지수는 하락하는데 거기서 빅스가 또 올라가고 그럼 이거는 뭐 지수가 상승해도 빅스 지수 올라가고 하락해도 올라가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해서 우하향으로 간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은 이게 여기처럼 또 올라가죠. 그럼 그때 빅스가 또 올라간다.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자리 잡고 다시 이제 장밋빛 전망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뉴스에 나오겠죠. 그때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 의외로 전고를 돌파하는데 너무 각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또 빅스 지수는 올라가고 지수도 올라가는 원래 반대되는 놈이 커플링이 나와요. 그럼 커플링이 나오다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락할 때는 다시 디커플링이 나오죠. 그러면은 빅스 지수는 계속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얘는 하락하고. 그러면 빅스 지수는 과거처럼 저 위를 향해서 가고 이 S&P 지수는 계속 하락해요. 올라간 척 할 때 하락하고 나중에는 진짜 하락해요. 그냥 비트코인처럼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장밋빛 전망이나 어떤 아직 괜찮다라는 게 나오다가 바뀌어요. 싹 바뀌어요. 위험하다. 예. 하지만 희망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 코인은 뭐예요? 코인은 사실 뱅크런이나 지수 폭락 금융위기 때 올라야 되는 거예요. 코인은. 근데 우리가 코인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꾸 지금 설명한 거는 대세 하락전에 나오는 그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와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 그거랑 S&P를 연관 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코인이 원래는 뭐 증시의 악재나 뱅크런 뭐 막 도산 그 막 짐바브웨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슈퍼 인플레 막 뭐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어떤 공황 같은데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때 비트코인 직각으로 올라요. 지금처럼 안 올라. 응? 그러면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올랐는데 이번에 2017년에 오른 거는 증시가 오르는데도 올랐죠. 응? 증시가 오르는데 커플링이 올랐어요. 얘도. 근데 중간중간 증시 안 좋을 때 얘도 올랐지만 뭐 하여튼간에 폭락 구간이 아닌데 얘 혼자 올랐어요. 커플링이 나왔단 말이에요. 비수시랑 같은 거죠. 또 그렇게 보면. 예, 지수가 오를 때 얘도 올랐어. 그리고 지수가 더 올랐지. 근데 그때 얘는 올해 12월 달부터 내려앉았어요. 디커플링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디커플링 나오고 빅스 지수랑 이제 S&P랑 봤을 때 대세 하락이 이제 머지 않았다. 근데 물론 바로 끝나지 않아요. 미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난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어떤 빅스 지수와 어떤 미국 지수의 이상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점점 코인은 어떤 대폭락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코인이 미국 지수하고 똑같이 갔으면은
얘 똑같이 팔아야 되는데 얘는 특이한 게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올해 2018년 미국 증시가 안 좋을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커플링 가다 디커플링으로 내려왔어요. 음. 그러면 이게 박자가 다 맞다는 얘기죠. 여기서 미국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얘는 빅스 지수처럼 똑같은 해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커플링, 디커플링, 디커플링. 빅스 지수랑 같이 상승. 저는 원래 해외 선물 시스템 만들어 봤다 그랬잖아요. 빅스만 한다고 했잖아요. 해외 선물 할 때는. 빅스가 수입이 방금 봤지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8% 오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S&P 지수가 더 올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진파동이 뭐냐? 코인의 진파동은 해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 자산군에 대한 그게 순 기능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그 대시코인 만든 데는 그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공략한 데는 뭐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그런 데만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결제 같은 파트너십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대시 영업하는 애들은 경제 공부를 한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일부 진영 중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가 있어요. 골드만삭스 보시면 뒤에서 투자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골드만삭스는 뭐 그런 데는. 근데 안 좋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올랐지. 그래서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좋다 하니까 내려갔어요. 근데 얘는 투자하고 있어요. 사실은 선물이든 뭐 비트맥스든 XBT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곧 걔가 뭐 핑계를 댔지만 어쨌간에 다 뒤에 있다. 그리고 그 미국 주식이 이 하락하는 어떤 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그에 맞춰서 비트렉스에서는 USD로 바로 코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문을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비트렉스가. 어떻게 이렇게 박자가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지. 이미 거래소 애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증시가 폭락한다는 걸. 그리고 코인의 원래 순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코인의 원래 기능은 요번에 2017년에는 코인의 원래 기능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대감. 기대감하고 각종 호재에 반응하면서 올라갔어요. 기존의 코인의 모습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2017년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악재가 있을 때 급등을 해요. 어떤 나라가 완전 아작이 날 정도의 뉴스가 나오면 급등을 해요. 그리스가 아작이 나면 급등을 하고. 이것 봐요. 옛날 봐요. 157에서 1175까지 며칠 안 걸려요. 이거 봐요. 요새 이 상승은 비교가 안 돼요. 한 방에 올라, 한 방에. 100이 1000이 돼요, 한 방에. 이게 코인의 본 모습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데 이게 원래 본 모습인데, 내려오죠? 근데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물려서 자살했어요. 미국의 이 2014년 그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들 뭐 CEO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2014년. 근데 그때가 테스트였던 거예요. 순기는 한번 보여주고 누워요. 그 다음에 슬슬 들어와요. 2016년, 2015년은 아예 안 갔어요. 2014년부터 2015년 여기까지는 아예 오른 게 없어요. 실제로 자살 많이 했어요.
2015년까지. 그리고 2016년부터 슬슬 악재에 반응하기도 하고 물가에 반응하기도 하면서 올려붙이죠. 그 다음에 들어 올리고 2017년에 다시 거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때는 이전에 이런 해지로 해서 오른 게 아니라 인플레에 반응하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각종 어떤 중국의 영향 뭐 그런 걸 중간에 받으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홍콩이나 그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자국의 통화로 비트코인을 흡수하기 시작했지. 이전의 모습, 어떤 그 뱅크런, 그다음에 어떤 금융위기, 뭐 국가 붕괴 그런 것 때문에 오르지 않고 단순히 인플레에 대한 변곡점이라는 거, 그다음에 기대감, 그다음에 펌핑, 알트코인들의 호재 그런 걸로 해서 올랐고, 너무 올랐어요. 비트코인을 너무 올려붙였는데 마치 지금 안 올리면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올려붙였어요. 그다음에 뭐 하이퍼 민스키, 뭐 하이퍼 커브라 헷갈릴 정도의 파동을 만들고 다시 초기화시켰단 말이에요. 확대해 보면 이 볼린저 하단선에 처음 만났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안 빠져나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코인은 아직 안 끝났고 코인의 순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도 안 되는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100짜리가 100원이 1000원이 되는 거 그 10배 간다 치면 이 구자가 9천이 9만 되는 파동이라는 얘기죠. 응? 그게 바로 코인의 순기능. 여태까지는 돈이 들어오는 행위였어요. 그러면 파동이 더 완성돼요. 미국이 폭락하면서. 그리고 미국 폭락에 대한 신호는 이미 줬어요. 빅스하고 S&P하고 봤을 때. 요게 이제 주봉이에요, 비트코인. 예. 그리고 지금 요 돌파가 이제 하락 추세 돌파 아직 안 했다 그랬잖아요. 추세 전환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추세 전환이 일어나려면 우상향하고 있어야 되니까 아직 아니고요. 근데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면은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 지수가 바로 대세하라고는 안 가요. 대장주는 한 번은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바로 미국 지수가 하락하진 않아요. S&P 볼게요. 이 S&P가 일단 하락을 몇 번 하는데 다시 위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2008년도도 보시면 한 번 더 올라요. 고점 돌파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그때도 빅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하다. 빅스 지수가 지금도 좀 올랐잖아요. 거기서 하락해도 오르고 상승해도 오른 모습을 또 보여준다. 그러면 이 위에서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돼. 빅스 지수 상정은 그 선물하고 옵션 합성해서 그 빅스 지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매일 체크해 보세요. 미국 주식이 하락할 때 당연히 빅스 지수는 오르고 거기서 상승을 하는데 처음에는 미약하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을 막 뽑는데 그때 빅스 지수가 원래는 하락해야 될 놈이 상승할 때는 미국 양봉과 함께 빅스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요 위에서 이 추세선 위에서 폭락이 나와요. 폭락. 그거 못 넘어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지수는 여기서 더 올라도 못 살려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더 오른 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다. 그림으로 그럼 그려주면은 조림판.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 끝에서 이렇게 각도를 높이잖아요. 원래 자기 각도랑 다르게 각도가 오를 때 이때 빅스 지수는 이렇게 계속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때 내려오던 놈이 올라가요. 이렇게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며칠 한 2주 정도 진행된다. 근데 이게 깨고 빅스짓은 가던 길 그냥 계속 가요. 이렇게 되면은 하락할 때 계속 올라가고 상승을 갑자기 빡 해요. 빡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빅스가 쉬다가 갑자기 따라가요. 그러면 원래는 자신의 각도는 이 각도였는데 이 각도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팍 내려오고 팍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팍 내려오면 당연히 빅스지수는 더 올라가요. 이게 대세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선물 옵션하고 변동 지수로 이제 산정을 하는 방식인데 이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세 하락에는. 그러면은 코인으로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아직 약간 미국 지수 희망이 있다고 하면서 코인은 바로 역할이 안 나올 텐데 이 국제선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요때는 코인이 돈을 흡수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지수가 여기 좀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막 올라가는 척을 한다. 그리고 정고점까지 돌파를 하고 막 좋다고 한다. 막 아직 안 끝났다 좋아해 사람들이. 근데 그때 빅스지수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하다. 지수가 올라갈 때 빅스지수가 올라가면은 위험하다. 그거를 이 몇 년 동안 상승한 놈을 더 상승할 것처럼 만들 때 위험하다. 그때 빅스지수가 분명히 본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막 더 오르고 고점 돌파했는데 갑자기 조정을 받는다고 하락을 하는데 그게 조정이 아니라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 코인들이 수직으로 급등을 한다. 물론 옛날처럼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약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좀 가벼웠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 좀 무거우니까 좀 천천히 오를 수 있는데 여튼간에 굉장히 많이 오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빅스지수 거기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자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보시고 하지만 무슨 다 필요 없고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네, 그걸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다 가요? 이해가 가시는 분은 1번을 쳐주세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해 안 간다고 해주시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번 하락이 없었다면은 이 시나리오는 없어요. 근데 다행히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현금 비중만 있으면은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휩소에 뭐 몇 푼 얼마 달았다, 얼마 좀 잃었다는 거는 사실은 진파동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원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비용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휩소는 사업 비용이다 라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노이즈는 항시 있어요. 근데 노이즈가 모이면 추세가 되는 거니까 그 끝에서는 발산되고, 그래서 지금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파동을 일부러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선들은. USDT 문제 터지고 비트렉스는 USD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테더는 없어지는데 USD 받아들인대. 그리고 미국 지수는 폭락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거를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하락한 거에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선물이 생겼어요. 그럼 선물은 얼로 베팅할까요? 주식이 망가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하락 구간이 물을 받는 항아리를 만들어준 꼴이 된 거예요. 항아리를 만든 항아리.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은 주식과 똑같이 같이 폭락을 하겠죠. 응? 근데 한번 홍보를 해주고 항아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컵으로 돌린다고요. 물을 받을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 지금. 근데 그 물은 물이 아니라 사실은 돈이에요, 돈. 네? 어때요? 박자가 다 맞죠? 근데 여기서 바로 몰빵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지수가 아까 말했듯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얘가 흔들릴 때 스파이크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하세요라고 했던 거고, 이런 분봉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USDT 마켓을 가더라도 단타로만 하시고, 단타 안 되면 굳이 하지 마라.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전략이. 아니면 추세를 확인하던가 다시 내려갈 때면 매수를 쉬어야겠죠. 분할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현금 비중 없으면 조금 내비두던가 해갖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흔들기를 피하면서 이 추세를 올라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추세는 이 코인의 진파동이다. 이제까지 파동은 돈이 조금 들어온 효과밖에 없다. 이 돈이 들어오고 베이스가 만든 후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코인의 진파동이 없이 끝날 수는 없어요. 파동은. 그게 바로 미국 지수와 빅스 지수 연관관계, 상관관계, 그 다음에 이거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비트렉스가 USD를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지닥스 코인베이스 세금 매길 테지만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세금을 매긴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재산으로 선물 있어요. 상품을 인정한 건데 상품을 인정해야지만 US 달러를 가지고 펌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BTS는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은. 응? 그래서 마지막 흔들기가 어느 정도 장난을 칠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0배? 비트코인 10배 가면 알트들은 얼마 가겠어요? 그쵸? 쉽죠? 뭐 이해 안 가시는 분은 2번 그럼.
빅스 지수가 계속 상승할 때 동안은 얘도 상승하겠죠. 예, 최극점의 공포 구간까지 상승하고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그때는 그 미국 지수가 이제 저점을 다 왔을 테니까 코인은 다 익절해야겠죠. 예. 예. 빅스 지수는 이 시작이 대세 하락의 시작인지만 체크하는 거. 용도. 그러면 이제 체크가 됐으면 미국 주식이 대폭락할 때까지 이제 보면서 홀딩했다가 털어주는 거예요, 코인은. 예. 그때는 이제 빅스위즈를 굳이 또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대세 하락으로 다 무너지면은 그땐 빅스위즈는 어차피 계속 올라요. 그래서 대세 하락 중에는 빅스위즈를 볼 필요는 없고요. 예. 미국 주식이 다 하락을 해서 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코인은 다 털어줘야 돼요. 그때는 이제 다시 주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예, 좀 그런 시나리오다. 예,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게 이해하신 거고요. 예. 코인의 진파동과 코인의 순기능이 원래 자기 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 이미 그들은 이거를 알고 있는 듯이 행동하고 있어. 네, 바로 요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예. 대세 하락과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있을 때는 그거를 코인이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실제 돈으로 코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데는 뭐 많이 있죠.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일본, 홍콩. 홍콩은 사실 성지죠. 어떻게 되면 수많은 어떤 돈들 환전상 재정거래의 성지였고 비파가 있고 바이낸스도 있고요. 중국과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나. 그리고 미국. 이번 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 미국은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뭐든 뭐 단순히 이제 CME 비트코인 선물이든 엄청난 파동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CME 비트코인 선물로 사실 한다면 달러를 넣고 달러를 먹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걸 빅픽처를 그린다는 거죠. 이 정도의 사실 비트코인 변동성은 사실은 약해요. 진파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동안 뭐 비트코인 많은 고생을 했지만 약간 좀 천천히 대응하면서 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다.
음, 그래서 얼마나 잘 마지막 장난질에 너무 충격받지 않고 충격을 줄이면서 이 매수를 잘 할 수 있느냐, 파동에 올라탈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바로 올라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 바로 죽지도 않고요. 한 번 더 좀 위로 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준비를 해갖고 이 코인이 충격을 줄 때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반등 확인하면서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굉장히 쉽죠. 예. 미국 주식과 빅스 지수, 그다음에 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코인의 원래 기능 이런 거 다, 그다음에 비트렉스와 어떤 다른 나라들의 어떤 행동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일부 국가만 마켓이 열려 있지 다른 나라는 마켓이 닫혀 있을 거예요. 좁은 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이 원래 돈을 살려면 약간 버거워요. 다른 데는 우리나라 그동안 쉬워서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이미 얘들은 비트코인 급등할 때 팔아먹을 준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이 막 좋다고 다시 할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을 닫아놨던 애들, 뭐 인도, 베트남 애들은 비트코인을 다시 열어요. 그럼 그 국민들이 미쳐서 우리나라처럼 고점에서 막 살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어떤 큰손 보이지 않는 애들, 일본, 중국 애들은 그때 다 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그때도 또 산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펌핑하는 어떤 지역, 그걸 고점에서 총알바지하는 지역 애들이 다 시나리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만 안 사시면 된다. 저점은 맞출 필요도 없다. 대응만 하셔서 나중에 물량 지고 넘어가면 된다. 그거는 미국 지수를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된다. 미국 지수와 빅스 지수를 판단하면서 미국 지수의 고점만 잘 체크하면서 담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 잘 가죠? 이해 안 가신 분 여기까지 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일 1번은 이해 가는 거. 아, 1번 맞네, 1번. 역시 저희 방의 수준이 1.5도 있네. 저희 방 수준이 높아요. 4번. 예. 근데 그 신규 자금이 매번 그렇지만 애매할 때 들어오면 안 돼요. 애매할 때 들어오면 총알바지가 된다는 거예요. 총알바지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코인판에 들어와 계신 분은 걱정할 게 없어요. 신규 애들은 저점에서 지지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나 고점에서 총알바지 역할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갈 때가 다 돼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신규가 들어온다. 그건 악재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진파동은 나온다. 그리고 총알바지들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모르지만 총알바지는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뭐 익절이나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불쌍한 놈들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불쌍한 놈들이 안 되면 된다. 빅스 지수, 미국 S&P 지수 비교하면 끝이다. 그리고 그때 코인이 내려올 때 너무 겁먹지 말고 현금 비중 유지하면서 원래 전략대로 간다는 거. 예. 바로 그거가 다입니다. 예. 이렇게 어떤 해치 펀드들이 쓰는 기술까지 알려주면 그런 방은 없다는 거. 저희 유니콘 리딩 방밖에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이거는 글로벌 해치 펀드들에서 쓰는 기술이니까. 예. 글로벌 탑 트레이더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그런 탑 트레이더들도 이게 언제 어느 때 온다는 건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올지 몰랐고요. 음, 단지 시장은 대형이다 하는 거. 대신 추세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제들 얘기했지만 추세를 형성하고 고민이든 물량 조절이든 손절이든 손실 보건 뭐 똥을 싸건 해라. 그리고 스토리는 그 추세 안에 있다. 변곡점도 그 안에 있다. 예, 그리고 이 제 말을 이제 저희 방 분들이 잘 알아듣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수준이 올라왔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예. 그래요. 요거 녹화를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 이해가 갔으니까.